8만 명의 와일드베리 직원들, 지금 푸틴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전쟁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먼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푸틴에게 나라를 떠나 북한에 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공격은 푸틴이 상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제 생산량이 푸틴이 진짜 푸틴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가 2000년대에 이룬 모든 발전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9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소련을 재건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더 나쁜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새 무기를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신형 미사일과 드론이 전장에 등장하며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걷잡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혁신을 이어가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저는 샘이고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청 중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푸틴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와일드베리 노동자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푸틴의 호송대가 최전선에 보급품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락다운 작전에 따르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시다시피 오퍼레이션 락다운 때문에 그 고속도로는 이제 죽음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세 대의 방공 차량을 보냈습니다. 저 검은 원들이 바로 방공 차량입니다. 앞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대의 방공 차량과 함께 러시아는 세 대의 유조차 혹은 연료 트럭을 보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연료 트럭입니다. 방공 차량을 보낸 건 시간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제 말 뜻을 보여드릴게요. 오. 그 방공 차량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냥 경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확실히 다 도망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좋은 광경은 아닐 거예요. 저게 두 번째인데 성공률이 낮네요. 이 상황이 러시아에게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또 다른 연료 수송 차량 행렬이 똑같은 도로를 따라 내려왔고 그 차량은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 즉 전체 상황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직접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보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멜리토폴로 가는 길. 이제 우리는 기동 화력 그룹과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더 안전하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군요. 이게 지금 우리 처지예요. 2026년 기동 화력 부대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입니다. 요즘 우리 출장이 이런 모습입니다. 방금 하나를 불태웠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불탔어요. 저기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저건 군용 우랄 트럭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에도 또 하나를 태웠어요. 뭔가 타고 있어요. 차량 같은 것도요. 담비 같은 것도요. 안녕하세요. 도네츠크 스타로비의 채비 고속도로. 저기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유조차를 불태웠어요. 이것들을 중거리 타격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부르죠. 우크라이나는 이런 중거리 타격으로 보급선을 공격하며 러시아의 최전방 병력과 점령지 보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장거리 타격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8만 명 노동자가 푸틴에게 분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8만 명의 노동자들은 와일드베리스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타격 사례를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어제 아침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러시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의 실시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공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불타고 있는 와일드베리스 창고에서 나오는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사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즐기세요. 치카콩. 그리고 물론 여기 우리 빙고 카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규모 면에서 와일드베리스 시설 상위 10곳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6위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간단한 러시아 수업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예전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체, 즉 주와 같은 구역도 레닌그라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창고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대략 15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장 약 20개 크기입니다. 게다가 이 창고의 가장 최신 구역은 2026년 3월에 막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이고 그 구역을 많이 사용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곳은 아마존과 비슷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창고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 비용을 창고의 수명 20년, 25년, 30년 등 동안 회수하길 바랐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창고가 파괴되어 손실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공격 후 화재 현장을 보시죠. 네, 거기에 결국 연결할까요? 아니면 연결하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픽은 와일드베리 창고를 대상으로 한 모든 공격을 보여줍니다. 총 1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우리가 방금 본 공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크라스니보르였습니다. 그 공격으로 7,500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한 시설일 뿐입니다. 이제 화면을 축소해보면 총 13개의 시설이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약 8만 2천 명이 아마도 일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어떤 지도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공정하게 빙고 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점은 이 시설들이 모두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며 약 3곳은 공격을 받아 일부만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와일드베리스 창고 근로자들만 본다면 약간 과장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창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만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던 판매자들, 러시아의 아마존에서 판매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창고가 운영되지 않아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면 와일드베리 회사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와일드베리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공격 때문에 러시아 사회 상당 부분이 화가 났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판매자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길 바라는 러시아 선전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전가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와일드베리스 판매자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접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창고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와일드베리스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손실도 세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망하게 생겼어. 손실은 오래전에 세는 걸 그만뒀지. 이제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바닥이 모든 게 멈추거나 뭔가가 변할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재구성이 필요해요. 뭔가를 재구성해야 해요.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몰라요. 두고 봐야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신경 건강을 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 경제에 이 공격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추정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추정치들이 러시아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수치든 과장해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어떤 추정치든 높은 쪽으로 기울이려고 하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위기를 과장할 동기가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인들, 특히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그들은 아마 위기를 축소해 말할 동기가 있을 겁니다. 푸틴이 비판자들을 굴라그에 보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굴라그를 피하려면 조심스럽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분석가들의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정부 지원 없이는 와일드베리스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창고 공격으로 회사는 붕괴 직전이며 창고 파괴로 인한 직접 손실은 이미 1,000억 루블, 약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 손실은 2,000억 루블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25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현재 달러 수치는 러시아인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루블로 벌고 쓰기 때문이며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판매만 달러로 거래되어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 정부 예산은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약 25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는 그 예산의 거의 1%에 해당합니다. 단 한 회사가 단 13개의 창고에서 입은 피해가
러시아 예산의 1%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큰일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 회사를 도울 가능성은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분실된 물품으로 인한 판매자들의 피해는 이미 수천억 루블에 달합니다. 7월 18일과 22일에 처음 공격이 있었고 피해액은 2,500억 루블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격받은 창고의 면적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두 소식통 모두 당국이 회사 파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평판 손상이 크고 와일드베리즈는 크렘린과 모스크바에서 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큰 비용이 들고 회사도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채를 최소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와일드베리즈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1조 3천억 루블을 넘었고 이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러시아 은행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회사들이 파산하게 되면 은행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에 100만 달러를 빚지면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행에 10억 달러를 빚졌다면 그건 은행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대형 국영은행들은 이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즉, 이 회사는 러시아 국영은행의 골칫거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러시아 경제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푸틴 정부가 이 회사를 크게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더 많은 경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러시아 선전가들이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전가들은 매우 친전쟁적입니다. 푸틴이 2022년 침공을 시작했을 때도 축하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은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댓글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우크라이나 공격 후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방공망 실패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 블로거인 콤뱃 리저브가 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과 관리들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블로거는 이 지역의 무력함이 관료주의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는 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민간인에게 무기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법률 때문에 손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푸틴이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무기 소지를 원하지 않는지 추측해보고 싶으신가요? 알다시피 어떤 독재자에게도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시작한 침공에 불만이 있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무기를 주기보다 창고가 불타는 걸 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봅시다. 또 다른 전쟁 블로거인 베테랑스 노트라는 사람의 댓글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도 하고 문제를 꽤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꽤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대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 많은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드론들이 벨고로드 지역을 돌파하면 거의 큰 피해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이 300대 드론을 발사하면 약 250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대는 목적지에 도달해 피해를 입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 한 대만으로도 공장 전체나 정유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국경지역에서 영토방위 부대, 즉 TOD의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적공격 드론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둘째,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 대공부대, 즉 TOD를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국방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 부대들이 국방부 소속이 아닌지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한 결과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이 TOD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돌격부대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해온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전선에 쓸 총알바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모든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전선에 나가지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뒤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하죠. 어쩌면 근처의 어떤 도시에서 보급품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는 약속들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러시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거의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바로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 블로거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시민들이 드론을 격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이 시스템은 국방부 밖에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이제 국방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이 도우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제는 전쟁을 지지할 것 같은데 그가 도우려 하니까요.
그런데 그도 러시아 국방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지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너무 지쳐서 공개적으로 푸틴을 비난하며 그냥 나라를 떠나서 북한에 가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 주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F 단어가 많은 영상을 삐 처리했지만 여러분은 그 처리에 만족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삐 처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방에 아이들이 있거나 F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건너뛰어주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는 매우 화가 난 러시아 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F 단어를 쏟아낼지 감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렘린 개자식들아, 너희한테 하는 말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너희에게 정말 진저리가 난다. 이젠 떠돌이 개들까지 너희 때문에 열받아서 젠장. 마자르의 장거리 제재가 여기 사마라에 떨어졌어. 우리 창고들이 불타고 있어. 유류 저장소도 그렇고 다른 엿 같은 것들도 다 타고 있어. 모든 게 불타고 터지고 있다. 젠 센장할.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어.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죽고 있어. 우리 경제는 정말 기어가고 있어. 젠장할. 무릎이 까지고 구부러진 채로 마치 창녀촌의 여자애처럼 말이야. 이 모든 걸 제발 끝내.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 있는 내 파트너들한테나 꺼져버려. 거기서나 실컷 장난쳐. 서로한테 너희 전통적 가치관이나 다른 개같은 헛소리나 떠들어대라. 우린 너희를 증오해. 너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여기서 꺼져 이 개자식들아. ёбаные пидорасы, блядь.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웃긴 부분을 듣고 싶으세요?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후 러시아 내무부는 매우 수상한 행동을 했어요. 수상하다고만 할 수도 없죠. 딱 맞는 단어가 생각나진 않지만 그들이 한 일은 좀 우스꽝스럽고 여러분도 믿기 힘들 거예요. 이 보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 내무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인들에게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인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는 그냥 부탁해요. 제발. 진짜로 생각하는 걸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러시아 정부가 결국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에 살지 않아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러시아 시민이 자신이 러시아 시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면서 그걸 증명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푸틴 정권이 러시아 국민을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걸 살릴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막심 페트로비치입니다. 제 이름은 막심 페트렌코입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의 시민입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우리나라 해방을 호소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애국자라 생각하시는 분들께 우크라이나 정부에 호소해 주시고 러시아를 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해방하는 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권력을 장악한 뒤 25년 동안 유지해온 비열하고 범죄적인 정권으로부터 러시아를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고집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권력에 매달리는 사람만큼 비겁하고 비열하고 한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절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적어도 목소리를 냅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봅시다. 우리의 힘이 닿는 한, 그게 진정한 애국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돈을 기부해왔습니다. В этом и является патриотизм. 이제 이렇게 많은 러시아인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러시아 내부의 경제 상황 때문인데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 공격을 전혀 늦추지 않았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최근 공격 횟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도 간단히 짚고 싶지만 먼저 최근 세계적인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전선 상황과 러시아 군인들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만약 이런 장면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넘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러시아 군인이 FPV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끔찍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바로 끝부분에서 드론이 그 남성을 타격하고 폭발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그 남성은 살아남았습니다. 폭발로 인한 외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는 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운이 좋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밴에서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FPV 드론이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FPV 드론은 키이우에 투입되거나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는 대형 드론과 다릅니다. 이 드론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글을 쓴 조종자가 드론이 보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러시아 군인은 민간인을 쫓아가서 공격하기 전에 그를 가지고 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 군인이 그 사람이 살아남지 않기를 바랐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술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선 도시에서 사용해왔으며 휴먼 사파리라고 불립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담은 영상과 클립을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며 자신들이 한 일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런 일이 세계 다른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테러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주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영상은 러시아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최전선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남아야만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그들을 사냥하듯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현실을 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더 커질수록 러시아의 선정과 주류 언론의 잘못된 프레이밍을 더 많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라는 자체 멤버십도 시작했습니다. 아래 버튼이나 베이식스 인사이더, 패트리온 등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가치 있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일 유튜브에 없는 독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더 깊이 파고들고 영상에 담지 못한 세부 사항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경험 많은 베테랑들을 모셔서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시민들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영상 속의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을 넘어 이 분쟁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저희의 검열 없는 확장 보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러시아 정유산업 관련 차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밤사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의 수잔 정유소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 내륙 약 900km, 즉 약 550마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로 연간 약 7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정유소는 매우 넓지만 우크라이나는 특정 부위만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러시아가 이 시설을 재가동하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야 제가 앞서 언급했던 힌트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네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전에는 없었던 세부 정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보도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산업 공격 방식을 변화시킨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공격의 초점은 핵심 부품 타격에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드론이 이륙하기도 전에 당연히 드론 조종사들은 통상적인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군사 작전 계획처럼 러시아의 방공망을 어떻게 우회할지, 어떤 경로를 택할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지도 계획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술 엔지니어들, 즉 정유소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잘 아는 석유 엔지니어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지니어들은 조종사들에게 사진이 포함된 우선순위 목록을 전달합니다. 이 목록들은 드론 조종사들이 공격할 특정 정유소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 목록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1순위 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공격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걸 노리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공격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이 굴뚝이 2순위라고 합니다. 혹은 이 장비 연결부 등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요. 이 석유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반드시 공격해야 할 대상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정유소 이 부분을 파괴하면 다른 곳 공격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사 기획자들은 이를 체계적 전쟁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단순한 개별 목표물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취급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을 찾아 공격하려 한다는 뜻이며 최대한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푸틴의 전체 전쟁 기계, 즉 그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내는 전체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서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두 번째 일도 분명합니다. 무언가를 타격하면 러시아는 곧바로 복구하려 합니다. 그들은 수리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을 또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은 절대 다시 운영을 시작할 수 없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프랑스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타격 지점 파악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부품을 찾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으로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선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론 조종사들은 이제 작전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러시아 정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자, 이걸 본 후에 일부는 데자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 차트를 본 적이 있으니 그럴 수 있죠. 당시엔 5월까지의 데이터만 있었고 6월과 7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올해 러시아의 정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6월은 푸틴에게 최악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의 공격 이후 이 정제 생산량은 이제 23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적게 원유를 정제한 건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은 자국을 집권 초수준으로 되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는 정말로 러시아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먼저 러시아 전쟁 블로거가 판세가 뒤바뀐 상황을 다시 언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세요. 이 사람은 2023년 아침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파괴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2026년엔 아침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에서 무엇을 파괴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거 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군요. 이것이 상황이 완전히 바뀐 더 큰 그림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책임자 마자르에 따르면 크림 스위치 작전에서 72시간 동안 그의 부대가 13개의 에너지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략 32일 동안 그의 부대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발전소와 변전소를 포함해 177개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즉, 약 32일 동안 177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셈입니다. 제가 암산을 제대로 했다면 하루에 대략 6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우크라이나는 2026년을 대비해 매일 2개의 새로운 드론 설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2가지 새로운 설계가 승인됩니다. 모든 드론이 전선에 투입되진 않지만 이는 일종의 깔때기와 같아 더 많이 테스트할수록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성공적인 설계가 더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들이 두려워할 설계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설계를 공유하는 이유는 러시아 블로거와 선전가들이 패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트리다야 로보틱스 고속 드론이 러시아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은 시속 650에서 700km의 속도를 내고 사거리는 2000km에 달하며 최대 200kg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격추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매우 길고 러시아 목표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드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머스탱 전투기만큼 빠릅니다. 이런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는 요격기만큼이나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곧 이 드론 중 하나가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이나 1년 반 전에 우크라이나가 무기 박람회에서 플라밍고 미사일을 선보이고 생산 개발이 늘고 있다고 했던 걸 기억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루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는 최고의 순항 미사일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는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보여드렸으니까요. 플라밍고 미사일이 러시아 내에서 비행하고 주민들이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꽤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멋지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멋진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측면에서 아직 러시아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며 매달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도 점점 발전하며 그 발전이 러시아 언론, 특히 크렘린 TV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왜 우리 사회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탄도미사일이 공급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조립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우려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목표물에 대한 대부분의 공중 공격은 주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공포와 대공미사일 체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구경 대공포 그리고 요격 드론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로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격 헬리콥터 한 대가 한 번 출격해 수십 대 드론을 격추하기도 합니다. 순항 미사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스톰 섀도우나 예를 들어 스칼프 같은 무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기입니다. 요격 드론으론 그 미사일 격추 불가합니다. 소구경 대공포로도 격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공 미사일 시스템만이 그것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모두 기적의 영역입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 제공 후에는 분명히 레드라인이 그어졌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훨씬 더 중대한 무기입니다. 이로 인해 방공 시스템에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베이식스 인사이더 멤버십에서는 매일 독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가 되시면 저희가 매일 올리는 독점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입 버튼 클릭, basicsinsider.com 방문, 페이트리온 또는 서브스택에서 멤버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